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개화 정책의 추진이라는 주제로 해서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 정책은 우리나라를 결국에는 문을 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한 세력을 우리는 개화파라고 흔히 지칭을 합니다. 자, 개화파는 먼저 1860년대에 박규수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중인 역관 출신인 오경석과 유홍기 이들이 처음에 초석을 닦습니다. 그런데 1870년대에서 80년대쯤으로 가면은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젊은 양반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세력이 형성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과 같은 인물들입니다. 가장 왼쪽부터 여기 있는 분이 박규수, 그 다음에 오경석, 유홍기,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적 평가는 각각이 활동했던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박영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사람은 친일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친일에서 중추원에까지 일제강점기 시절에 중추원에서도 활동하기 때문에 박영효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옥균 같은 경우도 갑신전변이라는 사건을 일으켰다가 3일 만에 도망쳤다가 나중에는 이제 타국당에서 제거가 당하기 때문에 김옥균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지는 않는 듯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젊은 인재들의 그런 활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요, 이제 시대적 흐름을 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박 교수가 처음에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시대는요, 바로 1860년대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일어나던 시절입니다. 당시 정부 정책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기 때문에 박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이 개화 추진 세력들이 열심히 문을 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파악 못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의 정책을 부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통상수요 거부 정책이 완화되고 폐기되어가는 1870년대 중반부터 해서 1880년대까지는 이들의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 개화 추진 과정에서 실무 관료로 활동하면서 개화파라고 부르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들이 새롭게 정치 세력을 만들어 내면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개화 정책 내용이 바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구를 한번 잘 볼 필요 있는데요. 이 통리기무아문은 이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12사라는 관청도 설치가 되지만 핵심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여기에 개화파 인재들이 등용이 되면서 마찬가지 활동을 하였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동시에 군사제도도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기본 체제인 오군영을 두 개의 무의영과 장어영으로 통합을 하는데요. 정말 핵심은 바로 별기군을 창설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자, 이 별기군은요, 기존에 있는 군대 말고 새롭게 지원을 받고 새롭게 무기도 공급받고 훈련도 새롭게 받는 신식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식 군대의 특징은 바로 새로운 훈련법을 적용하기 위해 일본인 교관을 불러와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별기군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데는 바로 이 별기군에서부터 문제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봐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틀을 잡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부가 개화 정책, 다른 나라와 문을 여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정보들을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사절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일본에 보낸 이들을 우리는 수신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차 수신사 김기수는요. 김기수를 대상으로 한 1차 수신사 일행은 바로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교가 체결된 직후에 파견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신사 일행 중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들은 바로 2차 수신사, 바로 김홍집 일행이 해당하겠습니다. 이들은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맺었던 그 불평등 조약 중 무관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일본의 근대 시설들을 시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이 조선 책략을 그 중국 외교관 황준신한테 받아서 갖고 왔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조선은 지난 시간에 봤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수신사들만 파견하다가 1881년부터는 조사시찰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의 그런 개화파 관료들을요, 암행어사로 임명을 해서 부산으로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비밀리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제도라든지 법률, 공장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일본에 발달된 것들을 받아오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암행어사로 부산까지 갔어야 됐는지는 우리가 잠시 뒤에 보게 될 위정척사 사상을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여담이지만 우리는 과거에 조사시찰단을 신사유람단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명칭은 부르지 않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 이유, 유람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일종의 그냥 보고 놀고 이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명칭 자체는 이들이 일본에 발달되어 있던 조선보다 발달된 제도나 법률 이런 것들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단순히 놀러 갔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식민사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용어는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폐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기 위해 열심히 놀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수신사와 조사시찰단은 일본에 파견을 했다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영선사는 청에 파견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기술자도 파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무기나 화학, 기계제조법을 학습을 해서 나중에 이들은 돌아와서 기기창이라는 거를 설립을 해냅니다. 기기국의 번사창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미국의 보빙사절단, 과거에는 보빙사라는 용어로 더 친숙하게 부르던 이 보빙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수교 이후에 파견을 했다라는 것도 한번 잘 봐두시고요.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이거를 오늘날 다시 우리가 사와서 이렇게 박물관으로 복원해 놓은 현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보빙사절단에 가가지고 각종 근대 시설들을 다 시찰하고 돌아와가지고 조선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건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화파라는 하나의 집단이 있고요. 이 개화파라는 정치 세력은 다양한 곳의 문화들을 다양한 국가, 주로 일본과 청, 미국이라는 국가들의 이런 발달된 것들을 보면서 조선을 어떻게 바꿔나갈까, 어떻게 또 개화를 시켜볼까, 이것에 대해 고민을 했다라면은 당시에 조선이 개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던 정치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이 바로 위정척사파라고 보셔야 됩니다. 위정척사 운동의 정의는요, 정, 바른 것을 지키고 사자들은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바른 것이라 함은 성리학이고요. 사라고 함은 서양의 여러 가지 사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종교 같은 것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를 반드시 지키자. 그리고 성리학 이외의 종교나 사상을 배격시키자, 물리치자라는 겁니다. 즉, 서양과 일본은 조선의 이런 성리학적인 사상을 무너뜨리려는 존재다라고 인식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정척사 운동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성리학적인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계층이어야 할 거고요. 조선이란 나라에서 성리학적인 가치관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계층은 바로 양반 유생층입니다. 자, 그럼 이 양반 유생층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는요, 우리가 시기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전개된 위정척사 운동의 양상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60년대에는요, 통상반대운동과 척화 주전론을 제기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이항로와 사진에 나와 있는 이항로, 그리고 기정진과 같은 분들이 바로 위정척사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서양 오랑캐의 침입을 당하여 국론이 나라의 공식적인 논쟁이 화친과 전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근데 서양인을 공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내 나라 쪽 사람의 주장이고 서양인과 화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국 쪽 사람의 주장이다. 여기 보시면은 서양인을 공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양인과 화친해야 한다는 것은 적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서 표현했던 그 워딩, 척화비에서 표현했던 그 워딩이 여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을 공격하면 우리나라와 문화의 전통을 보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서양인들과 화친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금수의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 말인 즉슨 서양 세력과 통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즉 당시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870년대 넘어가면은요, 이게 과연 정부 정책과 일치하느냐 한번 봐야 됩니다. 1870년대 가면은 개항 반대론을 펼치고 동시에 외양 일체론도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기한 사람이 바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최익현이라는 분입니다. 자, 외놈들과 양놈들은 하나의 몸이다. 다 한 통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 최익현이 면함집, 자신의 문집에다가 남겨놓은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자들을 교역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근데 이것부터 보죠.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일본인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서양의 적이옵니다. 서양인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강화가 한번 이루어지면 서양 애들의 서적과 천주교의 초상화, 천주교에 가면은 저기 뭐 성모 마리아 상이나 아니면은 뭐 예수님의 상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교역하면서 들어올 거다. 그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선교사와 신자들 간의 전수를 거쳐 사하, 가짜 학문, 여기서 가짜 학문은 천주교를 이야기합니다.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경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온 나라에 퍼질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양 일체론을 주장을 하면서 개양을 반대해 나갑니다. 특히 이 외양 일체론이라는 용어를 잘 봐두셔야 합니다. 자, 이게 최익현의 주장이 과연 맞는지 한번,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배까지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 애들과 서양 애들이 똑같다라는 최익현의 주장이 옳았다라는 그런 것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1880년대 한번 가보죠. 1870년대, 18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조선은 강화도 제약, 조일수호 조교를 통해서 결국에는 개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인들과의 교류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최익현이 주장했던 외양 일체론과 당시 위정척사파들이 이야기한 개항 반대론은요, 정부 정책과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럼 1880년대 이들은 과연 정부 정책과 같은 정책을 취하였는가? 그걸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1880년대 가면은 이들은 개화 반대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 문 여는 걸 넘어서 우리가 바뀌는 거를 막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수교도 반대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만손을 비롯한 그 영남 지방의 유생들은 만 명의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1만 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1만이라는 숫자는 진짜 1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남 만인소를 올려가면서까지 개화를 반대하고 미국과 수교를 반대해 나아갑니다. 우리 일성록에 있는 영남 만인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에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맡긴다면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러시아는 우리와 혐의가 없는 바 우리랑 사이가 안 좋은 게 없다. 그렇다고 좋은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연히 남의 말만 들어. 여기서 남의 말이라 함은 황춘원이 쓴 조선 책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조선 책략만 보고서 틈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 위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구제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 미국은 원래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애들이야. 근데 조선 책략만 믿고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들하고 교역을 맺는다고? 그렇다가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위정척사운동은요, 물론 1880년대도 정부 정책과 일치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위정척사운동은 줄곧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국가와의 수교, 다른 국가의 개항, 다른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여 우리가 바뀌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정척사운동을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정척사운동은 잘한 점도 있고 잘 못한 점도 있습니다. 잘한 점은 반외세, 반침략적인 민족운동이다. 외국 세력에 대항하고 침략하고자 하는 일본과 서양 세력에 반대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했던 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1890년대 이후로는 항일 의병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이들이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으로 계승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 더 볼 거, 일본과 서양 세력의 침략성을 얘들이 원래 어떻게 오려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라는 데서 바로 이러한 것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과 서양 세력의 침략성을 정확하게 예견을 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 위정척사운동이 이렇게 예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반응, 설득력을 많이 얻지 못했고 정부 정책을 바꾸지 못했던 이유는 이 위정척사운동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기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대로 제시를 해내지 못해요.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질서만 고수하고요. 이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안 제시를 명확히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정척사파들이 이거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정부 정책에 이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개화파와 위정척사파, 이들은 과연 누구 이야기가 맞았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역사학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도 한번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정척사파는 정확하게 예견을 했어요. 최익현의 외양일치론 같은 경우는 너무 정확해요. 그가 예측했던 것처럼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어요. 식민지배라는 예측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최익현은. 당시에 1870년대의 젊은 최익현은. 하지만 일본은 제국주의 세력이 되어 우리를 쳐들어왔고 결국에는 우리를 식민지배에 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었었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갔어야 됐을까요? 분명히 개화파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개화파들의 주장대로 우리가 바뀌어 나갔다면 어쩌면 일본 시민 지배라는 그런 결과물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오늘날 우리도 지속적으로 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개화의 흐름에서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반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군인들에 의해 일어난 이모군란,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조선과 청나라, 조선과 일본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